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8월 6일 인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아마 이재명 이슈로 당분간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8월 말, 9월 초 구속, 영장 이 수순이 거의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 체포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현재로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런 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죠. 자, 이제 구속이 되면은 아마 정치적인 파장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재명 구속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파장이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 민주당 안에서 당권 다툼, 주도권 다툼을 하느라고 이재명은 일단 잠복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은. 자,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만 이 민주당 안에서 이 상당한 이 공방이 일어나고 치열한 당권 경쟁이 벌어질 텐데,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 사건, 이재명 이 게이트 시즌2가 바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안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겠지만, 이재명이 만약에 구속되어 있으면 그 상황에서 이재명을 둘러싼 또 다른 사건 하나가, 게이트 하나가 불거지면서 그 여파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부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뭐냐 하면은 바로 대장동 50억 클럽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이 됐죠. 박영수가 구속이 됐는데, 자, 그동안 각상도 수사를 해서 구속이 됐고, 각상도, 박영수 이어서 검찰의 세 번째 타깃, 50억 클럽 세 번째 타깃이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자, 권순일 전 대법관. 어떻게 해서 화천대유와 인연을 맺어서 고문료로 들어가서 1억 5천만 원, 일도 하지 않고 고문료를 받고 계속 더 받을 텐데, 이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중단됐죠. 그리고 50억 클럽, 50억을 받기로 약정까지 했을까? 대법관이. 자, 그 과정에서 이재명과의 이 사법거래 의혹이 지금 불거졌었는데, 그것이 좀 잠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는데 그냥 두 번 소환만 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을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50억 클럽이 불거지면서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죠. 지금 곽상도, 박용수를 했고, 세 번째가 이 권순일 차례인데, 권순일의 사법거래, 이것이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은,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냥, 이 어떤 대장동 일당의 일확천금, 아니면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의 커넥션, 이런 것을 넘어서, 이재명을 그때 대법원에서, 기사 회생시켜주는 대신, 이 대법관이 돈을 받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돈을 받았다기보다 어쨌든 뇌물성, 대가를 받은, 자, 그 일, 그리고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이 완전히 그때 뒤집혔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면 권순일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해도 결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7대5였습니다. 고법에서 올라온 사건이 뒤집히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은데, 거기서 7대5를 뒤집혔다고 하면은 권순일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권순일에게 설득을 당한 대법관들, 자, 그 대법관들도 어떤 유혹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자, 이것들까지 확산이 되면은 새로운 게이트가 하나 탄생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권순일 수사의 핵심, 권순일에 대한 수사의 핵심은 핵심이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그리고 얼마를 그 사이에 받은 그런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사법계에 일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그것이 정치권도 강탈을 하는,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재명과 그 권순일 사이의 커넥션, 그리고 그 사이에 대장동 일당 김만배가 끼어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까지 되는 겁니다. 사법부가 완전히 풍지박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은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영수가
구속되고 나서 그 다음은 건순일이다 하면서 조금씩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순일 사법거래 파문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대법원 재판 때 사법거래가 있었는가의 여부. 이 사법거래는 이재명과 건순일 사이입니다. 그 중간에 김만배가 끼어있고, 또 그 첫 번째 이혹에서 파생되는 것이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때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건순일이 설득을 해서 7대5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건순일의 설득 논리에만 넘어가서 이렇게 고법에서 올라온 것을 파기환송했느냐, 아니면 다른 또 뭔가 스캔들이 있는 건 아니냐, 그때 대법관 전체에 대해서 그런 의문까지 지금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2020년 이 사건이 뭐냐면은 2020년 7월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의 과거 도지사 선거 시절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사건, 이것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죠. 그때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선거법 위반 이것과 다른 겁니다.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 때 친형 강제 입원 이야기가 있었죠. 친형 강제 입원을 그렇게 시도한 적이 없다, 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대선 때 한 이야기고, 대선 때 뭐 김문기 씨를 모른다, 뭐 백현동 뭐 국토부 압력을 받았다, 이거고, 이것과 별개 사건입니다. 도지사 선거 때 친형 강제 입원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서 또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무죄, 자 2심에서 유죄를 받았죠. 유죄를 받았는데 이것이 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버린 겁니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서 그 판결을 대법원 판결을 주도한 사람이 건순일이고, 건순일이 그때 이 가장 고참 선임 대법관이었습니다. 건순일이고, 그래서 파기환송이 돼서 수원고법에 다시 가서 이 무죄가 확정돼서 그 다음부터 이재명이 만약에 그때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으면은 도지사직도 날아가고 대선에도 출마를 못했죠. 자, 그런데 건순일이 주도를 해서 다시 날개를 달았습니다. 날개를 달아서 도지사직도 유지하고 결국은 대선 후보 경선 이낙연에게 이겨서 대통령 선거까지 갔고, 지금 선거에서 졌지만 여전히 당 대표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법 처리를 피하는 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준 판결이 그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재명이 결국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한 그 사건인데,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정황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법거래가 이재명과 건순일 사이에 사법거래가 있었다는 것. 자, 뭐냐 하면은 김만배입니다. 김만배 대장동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는 원래 법조 출입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건순일이 판사 때부터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을 쌓았던 관계죠.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을 심리를 한 그 시점에 심리 중에 김만배가 무려 8번이나 대법원에 있는 건순일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을 합니다. 8번을 방문을 합니다. 뭐 나중에 이것을 뭐 이발하러 갔다 이렇게 막 거짓말을 했지만은 이것은 다 허위 사실이고, 어쨌든 김만배가 이재명을 사건을 주도를 해서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있던 건순일 방을 8번이나 그 시점에 찾아갔습니다. 그 시점도 보면은 묘합니다. 뭐 전원 합의체 회의가 있었던 날, 아니면은 또 이 결정이 끝나고 나서 또 그 김만배가 들어갔고 거기서 아마 감사 인사를 하러 간 것 아니냐, 이 8가지 쭉 이 방문 기록이 지금 다 공개가 됐죠. 자, 그 상황에서 그때 김만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순일과는 평판사 때부터 서로 출입기자로서 알던 사이고, 이재명과는 그러니까 대장동 커넥션을 맺고 있었던 시점이죠. 자, 그래서 김만배로서는 양쪽 다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서 일종의 브로커 역할, 사법거래 브로커 역할을 한 겁니다.
대장동 일당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이런 게 있습니다. 김만배가 본인에게 말을 하더라. 아마 자랑 삼아서 말을 했겠죠. 김만배 자기가 대법원에 들어가서 권순일에게 부탁을 해서 판결을 뒤집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아마 김만배 입장에서는 내가 이 당시 대장동 사업을 하던 성남시장 이재명과 이런 사이야. 내가 이재명을 로비를 해서, 대법원에 로비를 해서 구출해 준 사람이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자랑 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무죄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권순일이. 그러면은 그냥 공짜로 내려주진 않았겠죠. 두 사람 김만배와 과거부터 친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죠. 이재명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자, 그래서 무슨 대가가 있었을 텐데 그 대가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2달 뒤에 권순일은 그때 최고참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2달 뒤에 권순일이 대법관에서 퇴임을 합니다. 퇴임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던 화천대유, 대장동 시행사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갑니다. 고문으로 가서 이 고문료 1억 5천을 받았고, 그것이 대장동 2억이 터졌기 때문에 1억 5천에서 끝났죠. 그리고 50억 클럽에도 가입을 하는, 자, 그런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런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시민단체에서는 이 권순일을 뇌물수수 같은 이런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었죠. 문재인 정권은 그 뇌물수수 사건으로 고발을 했는데도 권순일을 2번 소환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소환만 하고 아무런 지금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때 그 일까지 다시 파헤쳐지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정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냐면은 화천대유에 거기 가서 50억 클럽뿐이 아니고 이재명과도 어떤 미락을 맺었다. 이재명과 미락을 맺었다. 뭐냐 하면은 물론 거기도 이재명과 직접 모르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것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이 김만배가 중간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재명을 기사 해석시켜 주면은 이재명이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고 대선에서 이겨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러면은 권순일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 대법원장이죠. 그래서 권순일 대법원장 미락설까지 정가에서는 나왔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그냥 미락설, 약속을 정말 했는지 그런 것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만한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 법관으로 살아왔는데 대법관으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는 50억이라는 돈, 그리고 대법원장 자리, 이것을 담보로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 이재명 주변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무슨 자료를 약속받았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꿈을 꿀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유동규만 해도, 유동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자기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간다. 그래서 국정원을 뒤집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유동규가 국방부 장관이 될 후보자들을 면접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이화영 지금 구속돼서 8월 8일 날 재판이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죠. 이화영도 그때 김성태가 북한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이화영은 청와대 비서실장 아니면은 통일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북한에 퍼주기를 할 텐데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자, 그 차원에서 재판 거래를 했던 권순일은 대법원장. 자, 이런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가 정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원장 미락설이죠.
이 이재명이 그때 무죄를 받은 경과를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처음에는 기류가 그때 그 12명이 대법관이 있죠. 대법관이 있는데 보통 대법원장은 일단은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표결을 해서 표결까지 가면은 표결을 해서 유리한 쪽에 대법원장은 그냥 표를 얹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때 김명수도 뭐 대법원장이 그래 왔으니까는. 자, 그런데 이것이, 막 토론을 해서 5대5까지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토론을 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최고참인 권순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권순일이 만약에 그 무죄 쪽에 힘을 실어주면 6대5가 되고, 대법원장은 다수의 표를 주니까는 7대5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7대5가 됐습니다. 권순일이 이재명에게 무죄 표를 주면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은 이 논리가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물론 그렇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되지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권순일이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은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허위 사실이 아니다. 황당한 논리를 대서 그때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아니, 거짓말도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있느냐. 자, 그래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다. 그래서 무죄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정가에서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선거할 때 소극적 거짓말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비웃음을 사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권순일이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다른 대법관들이 쫓아간 대법관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파문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대5로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이 무죄 판결을 내려줬고 당시 권순일이 대법관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두 번째 의혹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무죄에 손을 들어준 대법관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권순일의 설득에 의해서만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을까? 자, 이 권순일의 설득 논리가 황당하죠. 뭐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봐도 아니 뭐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있느냐? 적극적 거짓말만 아니면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 황당한 이 논리에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온 다른 대법관들이 논리에 설득이 됐다? 이 잘 설득력이 없죠. 자, 그래서 뭐 다른 또 어떤 그 게이트, 일종의 스캔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송국근의 혼설에 출연했던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의 법대로에서 이 부분을 핵심을 짚은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잠시 좀 들어보시죠. 대법관의 비서들은 판사들이 합니다. 아, 예, 예. 대법관은 장관이거든요. 예, 그렇죠. 판사들이 이거 합니다. 비서관이나. 예. 근데 그 권순일의 밑에서 있던 제하고 제일 친한 판사가 있어요. 예. 박모 부장판사입니다. 박모 부장판사인데 권순일을 모시고 있는 거지. 근데 처음에 옛날에 만날 때는 우리 부장님이 참 사람 좋다. 밥도 잘 사주고 밥은 잘 사주지. 받은 돈이 많으니까 밥은 잘 사줘. 그러니까 이제 이러더니 요즘 여기 알고 나서 뭐라 하냐면 그 박모 부장판사가 진짜 심한 욕을 하더라고. 뭐냐면 이게 자기가 모시던 사람 뭐라 하냐면 이게 김명수보다 나쁜 놈이래. 이게 제일 심한 욕이거든. 법조계에서는.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법조계에서 이게 통해. 예. 김명수가 원래 제일 나쁜 놈이라. 예.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더 나쁜 놈이래. 어떤 면에서? 김명수는 아직까지 돈을 그만큼 받은 건 안 나오잖아. 확인 안 되죠. 근데 권순일이가 이재명 재판할 때 예. 재판하기 연구관들이 초안을 써오잖아요. 예. 의견서를 써오잖아. 예. 근데 애매할 때는 두 쪽을 다 써와. 기각, 인용. 인용 두 가지. 근데 확실한 거는 한쪽만 써와. 예. 그러니까 이재명 거는 확실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각해야 된다. 이거만 써온 거야. 그럼 기각하면 되잖아. 이걸 반대쪽도 써오라고 압력을 줬다니까. 권순일이가 반대 의견 한번 써봐. 이래가지고 한 명만 버티면 그러면 전화배치로 가잖아. 그러니까 전화배치로 넘겨놓고 자기가 이제
고참이니까 분위기를 잡는 거지. 거기에 저는 권순일과 공범자들이 있다 봐요. 왜냐하면 다른 대법관. 비타오백을 김만배가 들고 가면 그 20개 뭐 들어있다. 한 개씩 나눠줄 수 있잖아. 너 비타오백 하나 묻고 너도 좀 찬성해줘. 저는 그렇다 봐요. 진짜 비타오백에 비타오백 박스에 진짜 비타오백 하나 묻고 표 달라면 그래 여기다 먹지. 비타오백 박스에 비타오백 들어있는 거. 박스에 들어있는 걸 나눠주고. 그때 좌파 대법관이 다 나와 그게. 지금 유명한 좌파 대법관이 다 이재명 7명 해준 거 아니에요. 7대5야. 7대5. 그럼 이게 막 확산이 될 수가 있겠네요. 사법 거래 농단. 자,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그냥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일탈,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에게 반대 거부를 받기로 하고 이재명과 김만배에게 받기로 하고 이 약속을 그러니까 무죄를 만들어준 자 이것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대법관들에게 이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든지 대법관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 권순일로부터 다른 어떤 제안 같은 것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인 흔적이 있는지, 자, 그 부분도 앞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는 게 이 서정욱 변호사의 판단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황당한 그 논리에 설득을 당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논리에 과연 거기에만 설득을 당했겠느냐, 또 다른 뭔가 있지 않는가, 그 의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둘 중 하나, 그러니까 권순일의 재판 거래 아니면 이것이 더 확장이 돼서 대법관의 그 뭐 재판 거래 의혹 이런 것으로 번져 나갈 경우에는 지금 뭐 이야기하는 뭐 이재명과 대장동 일확천금, 뭐 이재명이 이 대장동으로부터 뭐 428억 뭐 저수지 돈을 만들었다 이런 걸 넘어서 대법원,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재판 거래를 했다고 하면은 국기문란, 엄청난 국기문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시즌2 리스크는 계속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문재인 정권 때 사법 파동이 있었죠. 법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법원 수뇌부가 뭐 판결에 뭐 간섭을 했다 이런 이유로 사법농단, 국정농단 같이 사법농단 프레임을 설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을 하고 고위 법관 14명을 법정에 세웠고 판사 66명을 비위행위자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순일의 사법거래가 사실이면은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닥칠 시즌2 리스크는 지금 시즌1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